추워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시간에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지금 이 표적검사 논란, 그리고 또 김홍일 권익위원장 관련 이야기, 좀 특이한 케이스가 지금 되고 있어요. 상당히 이상하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얘기 한번 해보고요. 이어서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김종대 전 의원과 최근 정치 이슈부터 안보 이슈까지 두루두루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비 올 때일수록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저기서 지금 그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조심합시다. 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하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당 김기현 대표가 결국 9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퇴 발표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죠? 네, 총선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오전 기자들을 만나서 전당대회를 열 상황이 안 된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체제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선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그 조건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이고 또 총선 승리라는 지상 과제를 달성할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구원 투수가 누가 될지 이제 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윤 권한대행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르면은 공동 비대위원장보다는 한 명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누가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냐, 한 명 체제냐, 여러 명 체제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었는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요한 혁신위원장, 원희룡 장관 등등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될까요? 네, 이야기가 일단 언론에서 주목한 인물은 우선 대통령의 숨은 책사로 불리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거론됐고요. 김 위원장은 전략기획에 밝은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서 새 정부 출범을 도왔고 이후에도 줄곧 윤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치적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부분에서 주목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민주당 출신으로 보수층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또 윤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점이 좀 단점으로 좀 꼽혔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내 주류 의원들이 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고 또 스타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내년 총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고 또 반대로 현직 장관이라는 점 그리고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단점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다시 한번 비대위 맡겨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 의견은 이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이제 의견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혁신위를 한번 거쳤고 또 신선함이 떨어지고 또 예측 불가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또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단점이 윤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본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 이게 다 장점으로 옛날에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게 또 단점이 되는 시대가 왔군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좀 없을까요? 너무 신선하지 않은 것도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김한길 아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서도 이 오보이길 바란다. 뭐 허은하 의원이 이제 바뀌어야 할 것은 용산이고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같은 경우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금 사태가 사실상 용산의 의중, 당권 장악 때문에 나온 것이다.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좀 윤심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난 3.8 전당대회 때 여론조사에서도 선두를 달리면서 윤심 논란 속에서 당권 도전을 접었던 인물이죠.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밖에도 김병준 전 자유한국 비대위원장이나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안대희 전 대법관 그리고 또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심과 좀 멀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보수 매체가 여러 가지 총선 전에 그런 좀 키메이커 역할로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오늘 아침자 동아일보에는 누가 되든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뭐 중앙일보는 윤, 경로, 불운, 김기현 이런 친윤 빈자리에 찐윤이 또 노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김기현 대표만 물러나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면은 지도부들도 같이 끝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 지도부는 조만간 비대위가 꾸려질 때까지 당 의결기구 유지를 위해서 자리를 지킨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대위 출범이 되면은 일괄 사퇴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 비상의원총회가 오늘 열리면서 빠르게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면 이번 주말이 좀 굉장히 좀 속도가 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김기현 대표가 왜 이 타임에 그만두냐도 좀 문제예요. 보궐선거 때 오히려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건 몰라도 지금은 그만둘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윤심하고 당심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대통령실하고 이 관계가 결과론적으로는 수평적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수직적으로 계속해서 윤심의 지배를 받는 당이다. 이런 게 조금 숙제처럼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윤심을 강조했던 김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서 당 안팎으로는 나오는 목소리가 수직적 당 대통령실 관계 개선과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달 말에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만큼 대적하기 위해서 거물급 인사가 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고심이 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차리게 되면 또 특유의 언변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서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재밌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이슈를 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선거제 관련 논의를 했죠. 무슨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일단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병립형 회기에 대한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 브리핑을 통해서 자유발언에서 병립형 회기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러면서 이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이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또 이제 반대 얘기를 하면서 병립형 회기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이 눈물을 흘리며 병립형 회기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또 알려졌는데요.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막아달라. 선거법을 지켜달라 말씀을 드렸다. 또 그리고 백의종군하겠다면서 저로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호소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병립형 회기에 반대한다. 이대로 병립형 회기를 한다면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질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제 나온 얘기는 준연동형 현재 지금 시스템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좀 더 낫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고 알려지는데 이탄희 의원이 눈물을 흘렸어요? 병립형으로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네,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당내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 눈물까지 흘리는군요. 이야. 자, 그렇지만 선거제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시끌시끌한 걸까요? 일단은 뭐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으니까요. 이제 사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이 선거제도 논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현실론을 이야기했는데요. 의원은 선거제도가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언급도 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도부가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는 안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날 의총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유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 발언에 할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이제 반대로 병립형 회기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립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샤이하다. 결국 이 얘기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결론도 못 내렸어요. 그러면 선거제도 결정이 빨리 안 나오면 어떻게 돼야 될지 좀 복잡할 것도 같은데 뭐 언제 좀 나오겠다 이런 얘기 나온 게 있어요? 네, 일단 임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고 다음 주 중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다음 주 중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는 18일까지 정개특위위에서 여야 합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요청했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를 수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조금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의견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실하고 뭐 좀 접촉이 있었다는데 그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대표는 어제 의총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개인 일정 때문이라고 했고요. 이것과 좀 별개로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을 좀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최근 간호법과 양국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이 거듭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일침으로 최근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많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란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입장, 입법안들에 대해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러면서 대통령실 어제 취임차 찾은 이관섭 대통령실 신입정책실장과 한호섭 대통령실 신입정무수석에게 전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후에도 계속 대체로 대화는 서로를 향한 뼈 있는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대통령실은 반대로 야당의 협조를 또 구했습니다. 이관섭 정책실장은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여야 간 정책 노선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규정을 하면서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자유시장 경제의 기조에 맞게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뭐 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원칙과 상식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와 그 지도부 전부 다 그러면 사퇴해라 막 이런 또 강력한 얘기도 나왔었었는데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군요. 자, 대통령하고는 뭐 만나야겠다 이런 계획은 없어요? 네, 좀 눈여겨봤는데요. 그런 얘기는 역시나 오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호섭 정무수석은 비공개 직전 모두 발언에서 취임 후에 여당이 아닌 야당을 먼저 찾은 점을 거론하면서 이 대표를 보러 간다고 하니 일단 윤 대통령이 대통령도 경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경무다.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해달라. 이 정도의 이야기만 했다고 전해지고요. 또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만남에 대해서 없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고 또 이후에 브리핑 내용도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은 절대 안 만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끝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는군요.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잎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잎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산삼의 분양 함양 지리산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야생삼, 지리산 산양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삼과 진배가 없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다고 합니다.
39만 원에 2박스 드리니까 한 박스에 19만 5천 원 꼴이지만 사은품까지 생각한다면 한 박스당 15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예, 홍삼값에 산삼을 드리는 거니까 많이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수험생을 위해서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겨울맞이 이벤트로 혈당 케어,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00% 발효 특허 제품 당장 케어 한 박스를 이게 45일치라고 하는데요. 특별 증정합니다. 이게 이번 달 말까지 한다니까 이게 지난달까지 이벤트 했는데 좀 좋아서 계속해서 한 달 정도 더 연장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이고요. 네이버로는 산삼순백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만나볼 건데요. 지금 김홍일 권익위원장에 대한 얘기까지 해서 제가 사실은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지금 휴가 갔다는 또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복잡스러워서 그 생각을 조금 잠깐 해봤는데 어쨌든 제일 구체적인 사정은 우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시죠? 네. 그냥 네 괜찮습니다. 끝이에요? 말을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자,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임기 5개월 만에 방통위원장 하기로 했는데 방통위원장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익위원장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둔 게 아니죠. 하면서 예, 방통위원장 청문 준비를 하고. 아, 원래 그래도 되는 상황이죠. 거예요? 저는 그런 건 처음 봐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 서로 다른 방통위원장으로 국가기관인데. 네,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자, 좀 이 현재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권익위원회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뭐 방통위원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일단은 권익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또 중립기관, 독립기관인 만큼 제가 임기를 지킨 것도 그런 책임감으로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켰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뭐 5개월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김홍일 위원장의 권익위의 위원장으로서의 그 독립성 수호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책임감에 결여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권익이라는 이런 중요한 기관을 사실상 그 가치나 그 의미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찬가지로 방통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그렇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또 그 마음대로 빼가서 옮기는 이런 일이 이 국가기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의미 이런 거를 아유, 죄송합니다. 예, 이거라도 좀 상당히 훼손하고 있다. 예. 자, 사실 그러면은 지금 권익위원장인데 현직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지명을 하고 뭐 이랬으면은 국민권익위원장 자리가 비게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또 절로 가게 되면? 아니면 두 개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 또 권익위원장으로 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옵니까? 아직 후임 권익위원장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네, 똑같은 장관급 기관이긴 한데 권익위는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통위에 이제 만약에 청문회 통과돼서 임명이 되면 그때 언제든지 권익위원장을 임명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거는 좀 블랙 코미디가 아닐까. 그리고 이 중요한 이 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관 자체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관의 권위를 사실은 상당히 좀 무너뜨리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 중에 엔잡러라고 있습니다. 엔잡러. 그러니까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여러 개의 직업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은 김홍일 후보자가 엔잡러가 되는 거네요. 네, 이 정권이 지금 보면은 감사원, 검찰, 그리고 또 권익위, 방통위, 이른바 이제 국가의 권력기관, 뭐 사정기관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기관들을 마치 사조직처럼 대통령이 사유하면서
그 기간을 통해서 이 정권의 정당성이나 이런 거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 기관들을 마음대로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수단으로서는 그런 일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그런 권력기관이라고 보이는 공수처. 네. 공수처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사실상 유일한 이 정권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현재 권익위의 부위원장, 그 현재 김태규 네. 부위원장을 여기에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가장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지막으로 남은 공수처마저 네. 이제 정권이 장악을 해서 이 사실상 공정성과 독립성 이런 거를 훼손하고 마치 정권의 행동대장처럼 쓰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이런 공직 기강이라든지 이런 게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 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다 검사들이네요. 검사 출신들이네요.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지만 이분의 경우에도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이제 위원장일 때에 네. 뭐 저에 대해서 물러나라든지 이런 그 내부에서 저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었고, 이미 판사 시절에도 많은 정치적 편향성 있는 이런 발언을 한 분으로 이런 공정성과 독립성에는 매우 의심이 되는 그런 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지금 추천을 하고 있다. 그런 네. 문제점이 공수처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판사 출신인데 수사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또 똑같은 그런 방식이 또 진행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네. 진행이 되면, 그리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모든 국가기관, 모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정기관 관련된 수장들이 대부분 다 검사 출신으로 채워진다는 게 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 권익위원장 자격으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방통위 업무 보고를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재임 당시에 방통위의 언론장악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언론장악의 행동대장이다. 운반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방통위에 관련해서 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권익위에, 김홍일의 권익위에서 그동안 이제 이 정권의 방송 장악에 사실상 발맞춰서, 그러니까 뭐 행동대장 사실상 역할을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KBS, 남영진 이사장을 네.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KBS 내부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그 사안을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를 하고 그 사유를 이제 방통위에서 문제를 삼아서 해임을 하게 네. 됩니다. 근데 사실상 그 청탁금지법이라는 게 이제 뭐 관련돼 가지고 뭐 식사비 한도를 초과했다든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그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유 중에 네네. 하나인데요. 그걸 꼭 집어서 문제 삼아서 그게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해임 절차를 방통위에서 밟았거든요. 그래서 KBS 이사장을 해임을 시키고, 또 그 이후에 이제 KBS 이사장을 해임시킨다는 것은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침 KBS 사장 후보인 박민 후보에 대해서도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네. 청탁금지법.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MBC 장악을 위한 그런 수순으로 MBC 내부에서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들어가요. MBC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강석학과처럼 네. 조사를 진행을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그런 결과를 내서 방통위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방심위. 네, 방심위. 네, 정민영 이사라는 방심위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분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그 MBC 뭐 이런 이제 관련 네. 변호를 했다고 이해충돌이라고 신고가 들어서 이해충돌이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고 그 사유로 또 해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김홍일 건의위 시절에 수많은 방송계 인사, 사실상 그 기관장들급에 해당되는 핵심 인사들을 쫓아내는데 김홍일 건의위가 사실상 큰 역할을 했고, 네.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또 이제 MBC 방문진 경우에는 방통위에 징계를 해라 이렇게 지금 이미 건너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운반책 이런 역할을 권익위가 한 셈인데요. 네. 그러면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이제 만약 방통위원장으로 되면 자신이 권익위에서 방통위로 운반을 했던 보냈던 네. 그런 청탁금지법 위반 징계에 관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이제 자료를 옮겨서 그 징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실상 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중요한 인사들을 사퇴시키는 역할을 김홍일 권익위에서 그동안 다 해온 셈입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서 MBC에 관해서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마치 감사원에서 저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감사권을 남용을 해서 그런 이제 일련의 표적 감사를 한 것이 현재 직권 남용이라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사안이랑 매우 유사한 사안인 거죠. 감사권이 이제 권익위 조사권이라는 이 차이만 있는 거지 사실상 공권력을 동원해서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들을 사퇴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거는 직권 남용 성립 소지가 매우 높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홍일 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이 돼서 MBC 방문진 이사들을 징계를 하는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면 네. 마찬가지로 직권 남용죄가 성립할 소지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탄핵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KBS나 MBC의 뭐 이사진들,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고, 그리고 청탁금지법도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실제 그렇게 했다는 보고서 같은 것들을 방통위에 이제 보내고. 네. 그래도 본인은 또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그 건을 받아가지고 또 처리를 하고. 네. 그럼 결국 이제 혼자 다 아는 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약간 웃지 못할 천국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지금 되는군요. 네. 이야, 이거 정말 되게 신박하네요, 요즘날로. 그러니까 아마 이런 문제점을 이제 사실상 대통령실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그거를 이제 인식을 제가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방통위원장이 김홍일 위원장이 아닌 다른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간다면 네. 기존의 권익위에서 했던 이 일련의 직권남용 관련된 절차나 그 내용이 그분에게는 무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징계를 하더라도 그분에게는 직권남용이 성립이 안 되고 네.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되지가 않는데 이미 김홍일 위원장은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련의 직권남용 관련된 그런 절차를 가지고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이 기수범만 처벌을 하잖아요. 네. 기수범 처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권한을 남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게 사퇴라든지 그다음에 이 징계라든지 어쨌든 이런 기수에 이르는 절차가 완성이 된다. 네,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은 이제 그걸 방통위에 가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자마자 이분은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의 가능성을 가장 안고 그 일종의 불 속에 뛰어드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 이런 걸 알고 있는지 그래서 가장 탄핵하기 쉬운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이라도 그 대통령실에서는 만약 방통위원장이 탄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김홍일 위원장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김홍일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가는 거를 사실은 상당히 싫어한다. 그리고 못한다고 막 계속 그랬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명된 이후에 태도를 보게 되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 싫어하는 이유가 정말로 뭐 법무부 장관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이 예를 들면은 권익위원장 자리에서 했었던 행위하고 또 그걸 가지고 방통위원장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받아야 될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김홍일 후보자 입장에서는 권익위원장으로 그냥 있는 게 차라리 좀 낫지 방통위원장 가서 이걸 하고 싶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정말 청문회 또 이제 대상 아니겠습니까? 네, 하면 그렇습니다. 그걸 또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엄청 싫을 것 같은데 솔직히. 네. 뭐 김홍희 위원장에 관해서는 옛날에 BBK 문제라든지 네, 뭐 많죠, 여러 여러 가지 가지가. 네. 청문회에서 제기될 이슈들이 많은데요. 또 그중에서 이 사안도 매우 중요한 사유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블랙리스트 환경부 판결에서도 공권력을 이용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 환경부 산하의 그 상임감사 공기업의 상임감사를 사퇴시킨 것에 대해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법원에서 직권남용 인정을 해서 2년간의 그 징역형을 그렇죠. 네. 선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이런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 김홍일 위원장의 사안에 대해서 직권남용이 인정이 된다면은 이거는 구속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법조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 가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 권익위원장 시절에 감사원이 표적감사, 그냥 솔직히 표적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표적감사로 괴롭힘을 많이 당하셨고 공수처가 수사를 좀 진행하고 있어서 유병호 사무총장 조사가 지난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엄청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못 이겨서 결국 간 것 같은데 본인 얘기로는 뭐 절차가 위반됐기 때문에 내가 따르지 않은 것 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뭐가 문제였길래 이분이 이렇게 또 버티고 그랬던 건가요? 일단은 소환 당시에 네. 이제 5차례 소환 불응을 했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공수처의 소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뭐가 이제 적법하지 주장을 않았죠? 했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국회에서 이런 예산이나 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소환을 했다. 이런 사유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전혀 정당한 주장이 될 수가 없는 게 감사원이 저에 대해서 한 소환 절차를 생각하면은 완전히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터무니없는 주장을 네. 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소환을 할 때 감사원은 전혀 저의 일정이나 이런 걸 사전 협의라든지 조율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일을 정해서 통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유병호 사무총장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수처에서 했다면서 그는 위법하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어불성설이고 또 제가 국정감사 때문에 좀 이 공식 일정 때문에 조사를 다른 날로 좀 미뤄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단칼에 거부하고 오히려 저를 감사방해죄로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감사원의 잣대에 따르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5차례나 공수처의 소환에 불응을 한 거는 감사원의 잣대로도 이거는 범죄 행위에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한 행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위법하고 부적절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법위에 군림하는 그런 감사원의 그런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자신들이 한 그 표적감사가 아무런 위법이 없고 적법한 관행과 법규에 따라서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감사라는 이런 적법한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저와 또 우리 권익위 부위원장들을 사퇴시키기 위한 정치적 표적감사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미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일응 보인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남용해서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표적 감사는 직권남용이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내가 한 것은 뭐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법적인 정당성은 가질 수 없는 그런 네.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병호 사무총장은 본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는 추가 수사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 능력 어디까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또 요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우리 전 위원장님께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휴가 관련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부적절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얘기를 지금 대전지검에서 수사 착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감사원이 저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한 주요 사안 중에 하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이해충돌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유권 해석을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에 요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조사 결과 이해충돌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권익위 내부의 이제 제보자가 제가 그 유권 해석에 개입을 했다는 식으로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제가 유권 해석에 개입을 했다는 그런 취지로 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요청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를 제가 봤고요. 근데 제가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과 청탁금지법 등의 주무부처입니다. 그 법령에 관해서 사실상 이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처인데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처에서 이해충돌의 유권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자가 누구입니까? 권익위원장이요? 권익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권 해석에 권익위원장이 개입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네, 성립이 되나요? 당연히 그는 권익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최종 권익위원장의 권한이기도 하고 네, 의무이기도 하죠. 의무이기도 네, 하죠.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렇기에 권익위원장이 거기에 개입했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입이라는 건 누군가 제3자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네. 개입인 거지 최종 권한자가 개입했다는 용어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는 게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사실관계를 보면은 네. 저는 권익위원장으로서 이 권익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권 해석에 대해서는 이 권익위의 내부의 유권 해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와 그 실무자의 그리고 유권 해석을 하는 그런 유권 해석인지 아니 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는. 네네. 네. 그래서 그 유권 해석의 결론에 대해서는 그 실무자들과 그 유권 해석 시스템에 따라서 내린 결론을 제가 그것이 틀렸다 하고 바꿔라 뭐 이런 결론을 아예 변경을 했다면 그거는 뭐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지만 제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실무팀에서 절차에 따라서 올라온 결론을 그대로 존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사실상 그 결론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입니다. 왜냐하면 유권 해석이 이해충돌 성립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권 지휘를 해야 돼요. 네.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 지휘를 검찰총장에 해야 이게 이해충돌이 되거든요. 권익위 유권 해석 원칙에 따르면.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이 그런 수사 개입을 하지 않았고 검찰총장도 장관에게 보고를 안 했다라는 그런 사실조의 회신을 공문을 통해 권익위에 보내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면 네. 제가 검찰한테 묻고 싶어요. 그 결론에 개입한 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까?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 개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서 해석을 한 건데 이게
권익위원장이 직권남용이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감사원의 잣대에 의하면 개입을 했는지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을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고인으로 증인을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네.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니까요. 그렇다고 뭐 그분이 참고인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참 정말 힘들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 또 신임감사위원으로 김영신 전 공직검찰본부장을 임명했다고 하는데 이분도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 중에 한 명이라고 주요 해요. 피의자 중에 한 명입니다. 대통령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네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좀 배제하고 딴 사람을 임명하고 그럴 텐데 신경 안 쓰시나 보네요, 진짜로. 오히려 더 챙기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정권을 위해서 그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은 더 챙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똑같은 사례가 검찰의 손준성, 네, 예, 그 승진시켜준 거. 그분도 네. 이제 고발 사주의 그 당사자로서 사실상 의심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윤석열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그런 인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김영신 감사위원도 그 감사원의 이제 저에 대한 표적 감사의 책임자였습니다. 감사단장이었고 여러 가지 정권의 지금 이제 입맛에 맞는 그런 감사를 감사원에서 한 책임자였고 공수처에 현재 이제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을 꼭 집어서 감사위원으로 승진을 시킨 거는 이거는 이 정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권력기관들을 사실상 사유화하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똑같이 아까 권익위의 김태규 부위원장도 그 이미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주장과 행태들을 보여왔는데 이제 그분을 공수처장으로 지금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사정기관을 완전히 이 정권이 장악을 해서 공정성, 독립성 이건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 오직 정권에 충성하는 자들만 우리가 챙기겠다. 이런 신호가 아닌가 해서 매우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강남 을이었나요? 그때 국회의원 네. 하신 곳이 사실 강남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민주당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좀 약간 센세이셔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총선 나가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는 거기는 못 나가겠죠. 어디 가실 예정이신가요? 네, 지금 이제 총선 시즌이 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맞짱 뜨면서 싸워왔던 그런 네. 이제 책임 있는 그런 또 본의 아니게 그런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심판하고 그런 지금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무엇이든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그런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좀 걸맞고 그런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지역에 출마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만간 지역구를 결정을 해서 좀 열심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사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 대장님? 보통은 진보의 달마대사 이렇게 또 요즘은 불리운다고 하죠.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이 최강 디펜스 코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철 이빨도 있고 진보의 달마대사도 있고 셉니다. 요즘은 달마대사형, 그러니까 그 소림사에서 9년을 면벽 수행을 했잖아요. 네. 달마대사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성찰의 자세로 이제 제가 어떤 하나의 사고의 균형을 잡아보겠다. 그런 점에서 좀 그 마음에 듭니다. 네, 달마대사는 좀 이렇게 좀 신비스러운 느낌도 좀 나고 그러거든요. 솔직히. 아, 그래요? 네. 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자,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정격 사퇴하고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비공개 일정을 가졌단 말이죠.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 참 해괴한 일이죠. 우선은 물러나는 당대표가 물러난 당대표를 만난 거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임기를 못 마치고 중도 하차하는 어떤 당대표끼리의 공감대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건데. 네. 너도 당해봤냐? 나도 당했다. 뭐 이런 식의 그 공감대? 뭐 이런 거라면은 뭐 이해를 못할 건 아니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오지랖이 이게 보통 넓은 게 아니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도대체 어디까지 만나느냐. 대통령만 빼고는 거의 다 만날 판이에요, 지금. 예, 이런 것들 보면은 신당 창당설은 갈수록 안개 속이고 만나는 층은 두터워진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도 상당히 오점을 남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러날 때 깔끔하게 물러나야 되는데 왜 이준석 대표 전 대표를 만나 하소연을 안 하느냐는 것이죠. 근데 또 얘기 듣기로는 원래 만나기로 돼 있었다. 네. 그 둘이.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 사퇴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기로 돼 있었다가 이제 약속을 잡아놓은 거니까 그리고 네. 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압력이 좀 들어오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해보고 그것을 또 10분 우리 또 이준석 대표가 매스컴에 활용하고 뭐 예. 이런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꼭 순방 중에 벌어지는 일 네, 아닙니까? 맞아요. 주로 이런 일들이. 네. 대통령이 지금 네덜란드에 순방 중이고 지금 김기현 대표 거취가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전에 잡은 약속이라 그러지만은 이런 네. 상황 뻔히 알고서 만난 건데. 하긴 일정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예, 이거 뻔히 알고서 만난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는 어떤 블러핑 일종의 몸값 올리기 이거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한테 일단은 자기가 그동안 당에서 받았던 핍박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위로가 되거나 보상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그건 언젠가 윤 대통령하고 손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의 시나리오로, 네. 시나리오로 구상하고 만난 걸로 봐야지 아무 일 없이 정치인들이 저렇게 만나가지고, 뭐 만났다는 사실이 공개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두 명의 당대표들이 이렇게까지 모양새 빠지게 네.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이 상황, 네.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겠느냐. 그 당과 대통령의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네. 뭐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건 비정상이었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가 대표되는 과정 자체도 용산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으로 거의 노골적인 어떤 그 대표 만들기였고. 그렇죠.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을 쭉 봤을 때 지금 그 전반적인 어떤 그 대통령의 국정 통치 스타일이 계속 쓰고 버리고 이러면서 어떤 창업 동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동안의 대선 지선을 거치면서 활용했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꿔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그런 국회의원들 많이 알지만은 4년 임기 동안 보좌진 20번, 30번 교체하는 의원들 많아요. 거의 병적이에요. 병적으로 그래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기 욕심이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앞에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지배하기 좋은 사람이 가야 돼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한스 모겐소가 얘기한 전략적 나르시즘이란 건데, 이런 지도자의 경우에는 주변에 일단은, 자존감이 강하고 직언하는 사람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성격상? 성격상. 예. 자기 나르시즘 때문에. 네. 예, 그래서 60분 얘기하면 59분 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어떤 결과가 잘못되면 다 쟤 때문이야.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이게 나르시즘적인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제 탓이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자기애적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와 비슷한 경우가 최근에 이제 개각에서 된 박복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십시오. 네. 저기 실장들 이렇게 앉혀놓고 아예 진짜 쌍욕을 했어요. 그러더니 너 일어서서 벽 쳐다보고 있어. 에? 너 아예 거의 사이코패스라고. 어머, 왜요? 그래가지고 문체부 거의 그러다가 이제 유인촌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거의 해방구예요. 완전히 문화체육 독립 만세요, 지금. 그래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왜 그랬느냐, 그러면. 네. 그 장관이. 총리 가려고, 본인은, 완전히 구름 위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이제 다음에 총리 간다고 여기 거쳐서. 사람을 안 봐요. 그래가지고, 과장급 여성 직원들은 또 이뻐해가지고 실장들이 일부러 여성 과장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장관 설득이 잘 된다고. 어머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네. 이를 보면은 거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폭군의 전형이거든요. 그것도 인신모욕을 하는 폭군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보면은 꿈이 다른 데 있죠. 총리가 되는 소영웅주의 꿈이 있는 건데, 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보면은 네. 나르시즘에다가 소영웅주의 심리가 있다고.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네. 9월에 유엔 총회 갔어. 거기서 36개국 정상회담을 했어. 그래가지고 부산 엑스포 이제 내가 네. 대세를 잡았다 그랬어. 그때 박진 장관이 무슨 말을 했어? 뭐라 그랬어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9월에 정상회견을 하고 나니까 한국으로 정신없이 표가 쇄도하고 있다. 대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거의 아부의 수준이 예술의 수준이라고. 진짜 대단한. 예술의 극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엑스포 참사가 일어나던 게 전날, 거의 다 된 걸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게 허위 기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믿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 참모진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보세요. 믿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최태원, 기업인들은, 이거 안 되는데, 또 나가라네. 힘들어 죽겠네. 이거 안 되는데. 네. 이런 정서였어요. 그런데 이게 외교부로 가면은, 이번에 대통령께서 역사를 바꾸셨다 그래놓고. 어허. 대통령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혼자 몰라. 이걸 이제 한스 모겐소라는 학자 전략적 나르시즘이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건데, 세상이 다 내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의 예술에 가까운 아부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하는데 혼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강서보궐선거가 그랬어. 그래서 대통령이 개인만 하면 다 망가지는 이유가 현실을 모르기 때문인데, 그래서 강서보궐선거, 부산 엑스포, 잼버리, 그 다음에 수능의 킬러 문항, 네. 대통령이 말만 하면 초토화거든. 그렇죠. 말만 하면 초토화라고. 사실은 좀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떤 정서적인 두터운 방화벽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존감 강한 사람은 못 견뎌요. 지배당할 만한 사람이니까 가는 네.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 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전화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다고. 그리고 울산에도 출마하지 말래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안해서라도 그래. 쫓아내면서 말이지. 미안해서라도. 근데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난 더 놀랍죠. 너 나가 이러면 됐지. 그 다음에 출마도 하지 마. 이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저 동네는 뭐냐면은 어떤 대통령이
이런 것들이 공적 시스템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내가 하라면 거야. 그리고 말 잘 듣고 잘 조용히 지내면 언젠가 내가 또 잘 보살펴 줄 거야. 근데 천만에 다시는 살펴주지 않습니다. 한 번 나가리 된 끝이에요. 아, 그래요? 끝이에요. 아웃되면. 좋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또 김기현 대표나 장재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배신감도 느끼고 좀 섭섭함도 많이 느끼겠습니다. 아, 그렇죠. 완전히 면상에 가면서 충성 다 했더니 이제 돌아오는 거는 토사구팽이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지금 가기로 했는데 비대위원장 그럼 누가 됩니까?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할까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원희룡, 한동훈, 김한길, 이뇨한 등등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관심사가 이제 한동훈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관심사인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잘해요? 아니 어쨌든지 간에 대선 선호도 2위입니다. 지금 이재명 다음이 한동훈이에요. 네네. 네,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선거 판세에 그래도 가장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아직은 한동훈이고 한동훈 테마주 올라가는 거 보세요. 아주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무 11홍이라고 하지만은 일단은 그 화무 11홍에는 들거든. 11홍에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또 사실은 이제 그 이미지하고 현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정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준 검증된 능력은 없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건데 네. 이번에 법무부에서 제3 사사망쟁 일괄 보살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하려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왜 그런 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검찰 조직을 속속들이 꿰고 있으니까 되는 거야. 쉽게 쑥쑥. 문재인 정부는 이걸 하겠다고 하면서도 5년 내 못했잖아. 그러니까요. 검찰의 번번이 벽에 부딪힌 건데 아니까 되는 거란 말이야. 아니까 군, 경찰, 검찰, 국정원 이런 조직은 빠삭하게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그거는 아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래내는 거 보니까 이번에 이민청 설립건도 이제 비자 기반의 외국인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에는 확실히 제가 보기에 자신감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5년, 진보 정부 10년에서 안 되는 거 1년이면 돼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워낙 검찰 개혁한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사실 반발하고 일부러 일 안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또 반대로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한동훈이 이제 자기도 한 칼이 있다고 갖고 나올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거는 국민 감성이나 문화 또 생활, 민생에 관한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거는 이렇게 일이 돼. 그러는데 나머지는 그럼 어떠냐? 그러면은 최고의 인재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네요. 그래서 A급 인재들이 참모 노릇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정당 구조가 그러냐고. 과거에 우리가 지금 서울의 범 보고 전두환 노태우를 얘기하지만 그때 워낙 정권의 기반이 취약한 군부 세력들이 관료는 최고 A급을 썼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위임을 많이 하고 이런 의외의 통치력이 있었어요. 근데 윤 대통령도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대선 후보. 글쎄요. 그래 전두환 얘기까지 하면서. 전두환 때처럼 하겠다고.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 완전히 만기칠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반대로 갔죠. 대통령이 건드리기만 하면 망가져요. 수능, 불수능 돼가지고 사교육비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건드리면 거꾸로 가. 건드리면. 강서보궐선거 왜 개입해? 건드리면 거꾸로 가. 그래가지고 엑스포는 더 어떻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윤 대통령의 유별난 특징.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하고도 또 다른 측면은 뭐냐 하면은 일종의 어떤 졸부적 멘탈에서 나오는 소영웅주의. 어느 날 땅까볼라 졸부가 대놓고 내가 잘나서 마치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부터 주변 사람들 대놓고 무시하는 근성들이다. 이게 나와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주변이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듣기는 뭘 들어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혁신의 정답은 경청입니다. 경청이에요. 경청을 안 하시잖아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자, 좋아요. 이제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지금 네.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의 주류 내지는 친명계 쪽에서는 신당 창당 안 할 거다 그런 얘기 계속 했지만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한다고 했고 원칙과 상식도 계속 강력하게 나가고 있어요. 막 지도부 총사퇴라 막 이러니까지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네.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신청될 때 이제 단식 농성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네. 그때가 결정적 장면이었어요. 그때 김종민 의원이 찾아가가지고 사퇴하고 비대위를 요구했잖아요. 네. 그걸 깜짝 놀라 이재명 대표가 당에 메시지를 낸 거 아닙니까? 검찰로부터 지키자고. 네. 이러면서부터 급변 사태가 시작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번에도 원칙과 상식이 기자회견한 내용이 통합비대위예요. 네. 그때하고 동일합니다. 요구사항이. 통합비대위. 예.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때 당시가 마지막 결전의 장이었다. 그리고 이 원칙과 상식이나 이낙연 대표의 사고 체계를 유추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으로는 앞으로 총선 대선 다 실패한다. 결국은 막판에 결승전까지 가지도 못하고 사법 리스크로 무너진다. 이런 어떤 비관주의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 이게 출발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비대위 뭐 이런 얘기를 병실에 가서 거의 혼수 상태나 다름없는 이재명 대표한테 민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거 쿠데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부터 민주당 내에 뭐 개딸이다 수박이다 이 자중질환이 격화되니까 그걸 지켜보던 이낙연이 네. 자기 계열의 의원들이 집단 학살되게 생겼다고 해서 뛰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 모양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당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갈 사람은 빨리 나가라. 빨리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 그렇죠. 네. 그래야지 계속 당내에서 이제는 뭐 통합비대위 안 된다는 거 우리 뻔히 알고 있고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명분에 불과한 거지 빨리 헤어질 결심을 하셔라. 네. 그게 서로 좋은 일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우 권혜요 씨나 뭐 김지훈 다큐멘터리 감독 등 영화인들이 네. 제일 조선학교를 다룬 영화를 만드는 상황에서 조총련 인사를 접촉했다. 이래가지고 통일부 조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그러니까 제일 조선인 학교가 민족학교라고도 하죠. 예, 그렇죠. 거기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운영자가 조총련이니까 그쪽에 방문을 했던 모양인데 이걸 갖다가 공개를 안 했고 또 통일부에 신고를 안 했는데 그쪽에서 공개한 겁니다. 조총련 측에서 이런 방문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뒤늦게 조사가 들어간 건데 네. 이게 이제 과태료 사안입니다. 근데 저번에 윤미향 의원이 일본에 가가지고 위령제 행사에 참여했다가 그때 그 현장에 조총련이 와 있는 걸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빌미로 조선일보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팼습니까? 네. 지금 또 용두삼이로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불가촉 천민처럼 이렇게 조총련은 뭐 접촉만 해도 안 되는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만 이거 다 냉전 시대 산물이고 지금 시절이 어느 시대인데 그 사람들도 일본 시민권 갖고 다 국민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뭐 접촉만 해도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다 옛날에 DJ 납치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이적 단체로 만든 박정희의 작품이다. 전통입니다 이게. 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논란을 해야 되는가도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게 그건 윤미향 의원이나 권혜요 배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일본 가면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항상 주의 깊게. 우리 이런 거 잘못 걸려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때 제일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이런 뉴스 수도 없이 봤습니다. 멀쩡한 서승 씨가 일본에 가서 공부하다가 어디 뭐 유학생 간첩단으로 안기부 끌려가가지고 네. 그 겨울에 끌려가 조사받다가 난로 속에 얼굴을 집어넣었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한 거지. 그래서 얼굴 전체가 지금도 망가져 계시잖아요. 그런 류의 제일 유학생 간첩단 사건, 뻑하면 간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영문도 모르고 잡혀가
네 옆에 임마 조총련 앉아 있었어. 그래서 제 옆에요? 네, 인사 몇 마디도 안 하면 그냥 간첩이요. 어머나. 그게 바로 동베를린 동백림 사건, 제일 유학생 간첩단 사건. 아니, 전두환 때 안기부가 한 일이 그건데. 아니 이게 지금이 그때처럼 뭐 냉전이 공고화된 그런 시기라면은 좀 주의를 기울일 텐데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요즘에? 이번 정부 와서도 이러는 게 네. 그냥 과태료로 조용하게 끝내거나 주의 시정 촉구하면 될 걸. 네. 통일부가 조사를 한다 뭐 한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얘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지. 이런 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줬고 무고하게 잡혀가서 고문받고 간첩으로 둔갑해왔던 그 많은 역사가 지금 재심 청구하면 대부분 무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그놈들이 나쁜 짓을 했는가. 그때 보안사와 안기부가 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는가가 이제서 드러나고 있는 건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지 이게. 아이고. 자,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거든요. 네. 성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성과가 아주 없지 않지만은 지금 네덜란드 리크터 총리가 1월 달에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미 사의 표명하고 네. 연립여당이 붕괴돼서 총선 때까지 관리만 하는 과도 정부의 임시 총리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양반은 어떤 외국과 협정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 이미 나가는 날짜까지 다 정해진 과도 정부의 실패한 총리고. 네. 그렇게 되니까 거기 가서 뭐 성과라고 하는 건 ASML의 그 반도체 공장에 간 건데 그거 삼성전자하고 오래전에 다 협력 이미 끝난 업체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다 동어 반복입니다. 이왕 했던 거 다 계속 리바이브를 하는 동어 반복인 것이죠. 예. 그럼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또 이재용, 추태원 이런 분들도 같이 가고 막 그랬어요. 이번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뭐 7번을 같이 방문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용산 대통령실의 직원이 돼버렸으니. 아니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세상에. 재벌 회장, 그 바쁜 재벌 회장들이 회사 경영하고 시장 개척해야 되는 재벌 회장들이 1년 내내 끌려다니네. 1년 내내 끌려다니. 그거 솔직히 못 간다고 못합니까? 못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걸려있는 게 많죠. 우선은 세금 깎아준 것만 해준 게 얼마입니까? 하긴 법인세 그러네. 인하 해준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재용 그 회장은 항상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도 가서 만나보고 싶은데 불러준다면 불감청 고소원인데 딱 옆에 있으니까 이제는 뭐 얼마나 로비하기 좋겠어요. 네. 아이고 재벌 입장에서 이 정부 잘 구슬려 놓으면 얼마나 편한데.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딱 1분만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뭐 금태섭 전 의원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류호정 의원 이런 분 특히 좀 내부적으로 좀 뭐가 문제예요? 제가 뭐 비대위로 들어가서 봤는데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진보 정당은 20년 역사에 여태까지 이제 시민의 민생과 기후 위기라든가 불평등 문제를 의제화해온 그래도 20년 역사에 아직은 한국 정치에 그 역할이 남아 있는 게 진보 정당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한 명이 네. 그 멀쩡한 당을 어떻게 초토화시키고 말아먹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다 넘어섰어요. 세상에. 유호정 의원이 국회의원 될 때 네. 그 자격 시비로 청년표가 다 날라갔습니다. 그랬죠. 청년표 벌으려고 했는데 다 날라갔어요. 그걸로 정의당이 국회의원 2석을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갈 때 지금 탈당을 안 하고 저렇게 버티면 나중에 선거 앞두고 탈당을 해서 저쪽에서 창당에 당원이 되면 그럼 의원직 승계가 안 돼요. 그러면은 120일 임기 남겨놓고는 승계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빚이 많은 정의당에 거의 지금 재정 상태가 뭐 벼랑 끝에 와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또 줄어요. 그리고 의원 한석 줄고 이게 치명타하거든.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작할 때부터 국회의원 끝날 때까지 그 20년간 고생하고 했던 그 지역 당원들이 그대로 있는데 한 당을 완전히 악의적으로 망가뜨리려고 해도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이게 가능해진 거야. 이게 거의 어떤 이 엽기적인 행각은
거의 뭐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봐야 돼. 이거 상상할 수 있는 한 당을 망가뜨릴 수 있는 네. 가장 치명적이고 공격적인 행태거든요. 비례 1번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상상이 안 됐어요. 이런 게. 그거를 해결을 못해요? 이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갑이에요. 아 그래요? 내가 탈당식이 내 마음대로 선택할 거야 이러면 절절 매는 거야. 지금 탈당해야 모두가 행복한데 네. 저 1월까지 버티고 저 어쩐다 이래버리면은 네.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승계도 안 되거나 당의 어떤 이익이 이제 중대한 훼손이 되면은 절절 매는 거야. 근데 류호정 그 의원 유호정 의원이 갑이 돼 버렸어요. 그러네. 류호정 의원은 또 자기가 어쨌든 국회의원 신분이어야지 신당을 만들든 뭘 하든 자기의 또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빼먹겠다 이거지. 그걸로 다 빼먹고 저쪽 가서.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재혼 청첩장 돌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게 본인은 그렇게 자기 정치가 될런지 몰라도 네. 거의 한 20년 진보를 지켜왔던 정당은 이거 한 방에 가는 거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게 벌어지고 한 방에 있군요. 거의 뭐 네. 치명상해당하라는 그 일격을 의원 한 명으로부터. 아이고. 우리 젊었을 때 칼 맞아가면 노조 운동하고 민주화 운동하면 한 번도 기득권을 누려보지 못했던. 네. 그냥 헌신하고 봉사할 줄밖에 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한 방에 아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 정의당 상황도 깝깝하군요.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저희가 지금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긴 한데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는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기 바라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또 010-76-1-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영친이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요즘 보험사고 많이 벌어지고 있고 보험사고 나면 또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미리미리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하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노반장 제가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알파고 두 분과 함께 세계와 K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뉴스인사 프라임 이번 주까지 무료로 방송하고요. 12월 18일부터 유료 멤버십 서비스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네,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총선 판세와 진짜 민심 분석부터 검찰 언론 개혁까지 한 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대기자, 그리고 종교인까지 특색 있고 화끈한 대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 구독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요. 구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할 예정인데요. 지금 실시간 채팅창 상단에 멤버십 가입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먼저 가입해 주시고 뉴스마트 무료 구독 신청해 주시면 종이신문, 전자신문 무료 구독은 물론이고요.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강화교동 통통쌀 16kg 등 다양한 특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고 뉴스마트 무료 구독 신청도 함께 해주셔야지 특별 혜택 만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세계와 K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알파고 신하씨 기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소식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유엔 안보리에서 휴전 결의안이 부결이 됐어요. 그것도 미국이 반대해서.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미국이 반대하죠? 휴전 결의안은? 휴전에 대해서는 미국은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휴전은 하마스한테만 유리할 뿐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뭐 인질이라든지 수감자 교환을 위해서 7일간 휴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일 날 이제 급작스럽게 휴전이 해제가 되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가 이제 가로로 10km, 세로로 4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여기에 2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자 지구 지상전을 시작하면서 중간을 뚝 잘라가지고 북부 지역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퍼부었는데 그러면서 그 북부 지역 사람들한테 남부로 피난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휴전을 해제하고 나서는 사실 휴전이 끝나기 직전부터 무슨 얘기가 계속 나왔냐면 이번에 휴전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남부를 공격할 거야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마스의 지도자가 남부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천명했어요. 하마스 괴멸. 특히 지도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칸 유니스라고 하는 남부 중심 도시에 있는 그 지도자를 타깃으로 우리 죽일 거야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쪽으로 피난을 가 있는데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거길 때리겠어 했는데 거길 때렸어요. 최대 규모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 결의안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본인의 권한을 발동시킨 겁니다. 유엔 원장 99조. 특수한 안건을 유엔 사무총장 권한으로 상정을 시켰고 대신 그 결의안 내용은 아랍에미리트가 제출을 했거든요. 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상임이사국이 15개나 상임이사국은 5개국. 이 나라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10개 나라 비상임이 있죠. 여기는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이 15개 이사국 표결을 붙였는데 여기서 13개 나라가 찬성했어요. 즉각적인 휴전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이 반대, 영국이 기권을 해버린 거예요. 어허. 자, 여기서 결의안이 통과되려면은 무조건 상임이사국은 다 전원 찬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들이 5개 상임이사국인데 이들은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런데 미국은 반대, 영국은 기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반대한 게 원래 하마스는 그냥 좀 휴전을 원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주면 이 전쟁이 장기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하마스가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가지고 공격을 할 거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복잡한 게 뭐냐면 일단 이스라엘이 저렇게 까불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은 믿고 까부는 거잖아요. 까불어요? 아니 저희가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은 막말로. 원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을 일컫는 말 자체가 팔레스타인이에요. 네, 맞아요. 네. 거기를 갑자기 1948년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이스라엘입니다라고 나라를 건국을 유엔에 승인하에 시켜준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엔이 야, 한국, 너네 여기 일본인들 많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 뚝 떼가지고 일본 해. 이거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인다고요. 네네.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주장하는 건 뭐다?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이 여기에 살았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적국에 말 그대로 적성국에 둘러싸여가지고 그 나라들하고 계속 전쟁을 합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영토 처음에 허락받았던 영토보다 자기네들이 무력 병합한 게 훨씬 많지 많이 않습니까? 가져가죠.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계속 불법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착촌 계속 지어대고 있는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말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거는 먼저 공격받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인정해줘야 돼라는 입장을 취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물론 물밑에서는 이스라엘을 자제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처음 건국할 때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극우 강경파들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미국의 통제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대놓고 이스라엘을 저격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복합적인 거죠. 그렇죠. 예. 야, 이 얘기 들으면은 정말 불공정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더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거는 바닷물 터널 침수 작전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공격이었었는데요. 사실은 그 바이든 대통령도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인질들이 여기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하마스가 인질들을 그냥 뭐 지상에 있는 아파트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두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터널들에서 이제 인질들을 잡고 있는 건데 그런 작전하면 인질들이 죽고 그 인질들 사이에는 미국 시민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스라엘의 그 민족 구성을 보시면 이제 뭐 아시카나지 그리고 이제 사파랏 그럼 미르자히라고 하는데 이제 미르자히 사람들은 1948년쯤에 이제 아랍 지역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이중 국적이 아닌데 그냥 나머지 분들은 주로 이중 국적자이고 대다수가 미국이나 영국 그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미국 시민들이 그렇게 죽으면 미국이 지금 자기 국내 정치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난달부터 원래 이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안 하고 있다가 앞으로 할 거다 이러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마스도 왜냐면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정보들을 이스라엘 국방부나 아니면 하마스의 이제 공식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 거기 있는 기자들이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기 전화하긴 했는데 전쟁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2달째 됐잖아요. 한 80명 넘게 기자가 죽었어요. 기자가? 네. 기자만 80명 넘게 거의 9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지금 하마스는 또 정보를 전달했을 때는 자기한테는 유리한 정보를 이제 전달해 주지. 네. 또 좀 약간 자기 시민들 지지자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이제 심리를 흔들릴 만한 정보들도 아무리 좀 약간 이스라엘한테 유리하지 않아도 자기 지지자들의 심리를 건드릴 것 같아서 공개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는 우리는 그동안 이 터널들의 물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를 잘 모르고 있었죠. 아, 그랬군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 공격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지금 의견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여론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국제 여론 자체가 먼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야 돼라는 분위기가 맞았어요. 네. 그래서 유럽연합 층에서도 공식적으로 처음에는 하마스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훨씬 컸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입장이 바뀌냐면은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 병원, 학교, 우리가 흔히 국제전쟁법에서 국제전쟁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쟁의 목적이 타당했느냐, 명분이 타당했느냐. 두 번째, 전쟁 과정에서
전쟁법, 그러니까 규정상 써서는 안 되는 무기들, 민간인을 공격했느냐, 이런 과정의 문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명분, 먼저 공격을 받았으니까 들어간다. 오케이, 그건 인정.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이 뭐냐면은, 국제전쟁법에서 사실 학교, 그 다음에 병원, 민간인 지역은 공격을 안 하는 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서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여론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전체적으로 다 등을 돌려버리게 되면 미국이 안게 되는 부담이 상당히 크단 그렇죠. 말이죠. 네. 특히 이번에 바닷물 그 터널 침수 작전 같은 경우에는 가자지구 아래쪽으로 1000여 개가 넘는 터널이 있어요. 500km에 달해서 하마스가 그 땅굴 속에 네트워크를 다 구축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군을 지상군을 투입시킨다고 할 때도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들어가봤자 너네 하마스 괴멸 못 시켜. 왜냐하면 걔들은 이미 너희들이 찾을 수 없는 지하에다가 다 네트워크 구축해놨고 거기 심지어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부비 트랩 같은 거 설치돼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니들 어떻게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린 이번에 방법이 있어라는 식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자 지구의 한쪽 면이 지중해에 접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바닷물을 끌어올 수 있는 펌프를 7개를 지금 설치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얘기가 공식적으로 빵 하고 터진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5일 날 이거 바닷물 투입시킨대 라는 기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건 이스라엘이 이미 이걸 하고 있었구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질들이 이 터널 안에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내부에서 지금 대규모 반정부 시위 벌어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네타냐후 총리는 뭐가 중하냐. 인질의 생명부터 구할 생각을 안 하고 니들 왜 하마스 괴멸을 먼저 얘기를 하느냐. 그렇죠. 네. 인질부터 구해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엄청나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그 가족들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가족들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인질 사실 우리 다 못 구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말을 내버린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공헌을 했고 네. 이걸 충분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승리했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자기의 정치적 생명도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국제 여론이 이렇게까지 나빠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독단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관계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이스라엘조차 제대로 통제 관리가 안 되네? 라는 인상을 심어줘 버리게 되면은 네. 그 주변에 있는 사실은 미국의 적대적인 극단주의 무장 조직들까지도 준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미국은 신경을 쓰는 거고 바이든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처음에 꺼냈는데 문제는 그것도 내부적인 어떤 이유도 있어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본인이 워낙 불리하고 미국 여론도 바이든의 이스라엘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가 훨씬 우세해졌거든요. 네. 지금 그 네타냐후가 결과적으로는 좀 세게 지금 나가고 있고 좀 너무 과도하게 공격적이고 사람의 인권을 좀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분은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좀 약간 안 좋은 소식으로 함께 항상 나타냐후 총리를 접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언론에서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뭐 중동 언론이나 마찬가지인데 나타냐후에 대해서 조금 진실보다 현실보다 조금 더 세게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더 사실 나쁘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 근데 국내 정치를 보면 나타냐후는 좀 사상이 또 나름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분이 좀 약간 정권에 더 집착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 정부 때도 이제 연립 정부의 이제 수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상대 정당이란 어떤 합의를 했냐면 그때 마치 이제 국민의힘당하고 민주당의 연립 정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약속을 했어요. 같이 하고 일단 내가 정리하고 다음에 네가 정리해. 각서까지 사인을 했는데 네. 자기 이제 약속한 대로 자기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 상대 정당한테 정리 자료를 주려고 했을 때는 네. 그때 조기 선거를 해버렸어요. 아이고 머니나. 그래서 이분은 좀 약간 자기 사상도 나름 있기는 했으나 사상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 뭐냐면 정권이거든요. 지금도 나타냐후는 아마 나타냐후보다는 미국 국내 정치를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냐후도 나름 미국의 눈치도 채고 뭘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 나타냐후 정부 때 정부에 들어가는 정당들이 진짜 극 우파 정당들인데 이번에 인도적인 중단이라고 하는 그 휴전 시기 때도 연장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 전당 중에 하나는 연장은 정부 붕괴이다 이렇게 짧은 티미스를 날렸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못했어요 휴전을. 그래서 나타냐후는 지금 자기가 지금 수장이 돼 있는 이 정부가 무너질까봐 걱정을 하니까 자꾸 세게 나가는 상황이에요. 네. 좀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좀 독재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총리로 먼저 이제 왔다가 한 3년 정도 하다가 10년 동안 이제 권력을 못 잡고 2009년부터 다시 이제 정권을 잡았고 2021년에 실각했다가 1년 6개월 만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 정당들하고 연립 정부를 구성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런데 네타냐후는 진짜 권력력의 화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권력력의 화신. 네, 대표적인 사람이죠. 네네. 이 사람이 그리고 본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항상 외부적인 안보 위기를 촉발시키는 대표적인 또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늘 하마스와의 갈등, 대립을 부추기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은근히 적대적 공종관계라고 우리가 정치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용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가 적당히 준동을 해가지고 계속 위협으로 남아있고 여러분 지금 하마스의 위협이 있는데 내부가 혼란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총리 누굽니까? 접니다. 저를 밀어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거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더군다나 네타냐후가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서 네타냐후도 마찬가지고 부인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특히 본인과 관련해서는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요? 네. 뭐요? 그래서 뭐 뇌물이라든지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면 너네 언론사 잘해줄게. 그리고 나와 정적 관계인 애한테 나쁜 기사 써줘. 뭐 이런 식의 정말 좀 그리고 치사하네요. 굉장히 치사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랑 좀 친한 억만장자로부터 막 온갖 뇌물 비싼 것들 좀 받고 편히 봐주고 이런 식의 그리고 부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 관저에 살면서 요리사 있잖아요. 그런데 배달 음식을 1억 몇천만 원어치를 시켜 먹어가지고 그걸로 유명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굉장히 뻔뻔한 정부였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총리 자리를 내려오면 일단 재판이 바로 회부가 되고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어떻게든 이 총리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국민들의 안위보다는 본인의 권력이 우선이고 본인의 안위가 우선인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랬군요. 자, 우리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요? 네. 항상 그 사적인 이익을 많이 좀 추구하는 그런 형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 알파고 신하시 씨가 레바논과 요르단 다녀오셨잖아요. 네.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이 이웃 국가들도 정말 빈곤 지경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든가요? 일단은 우리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빈구의 가반 가까이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팔레스타인. 그 예전에 그때 그 이스라엘 건국 과정하고 다음 1차, 2차, 3차, 4차 아랍 전쟁 때는 더 이상 이제 그 지역에서 살지 못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대대적으로 피신 갔던 나라는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요르단은 사실 요르단 플러스 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런 전쟁들이 나올 때마다는 이제 자기의 사촌 동생, 16촌 동생들이 다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동안 항상 요르단은 좀 약간 좀 긴장이 너무 심했던 나라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란 두 번째로 수교를 했던 나라도 역시 요르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는 요르단이 아시다시피 왕국이거든요. 요르단 왕가가 그 정권 잃을 뻔했어요. 1970년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레바논이 지금 제가 레바논 마지막으로 갔던 나라는 레바논이었는데 레바논이 지금 제일 심각해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저도 거기 국정원한테 잡혔고 한 4일 동안 조사받았어요. 이스라엘 간첩 혐의로. 간첩 혐의로요? 예. 어머나. 예, 그래서 좀 약간 거기는 완전 심각하고 왜냐면 중앙 정부가 없고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그 두 차례로 레바논에 군사 개입을 했거든요. 하나는 그 마지막 거는 얼마 한 2달 걸렸는데 그 80년대 거는 좀 약간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바논에 뭐 가실 일이 없으시겠지만 가시면 보실 건데 동네마다 용병이 있고 그 용병들 다 거기는 용병이 다양하게 있어요. 뭐 시아파, 순니파, 기독교 동네마다 다들 이렇게 방해물로 자기네 동네를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무기로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간첩이 제일 많이 그 걸리는 동네가 레바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을 하려면요, 네. 제일 그 좋은 데가 레바논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랑 수교를 했죠, 요르단이랑 수교했죠. 그리고 그 시리아 국경에 있는 골란 고원을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레바논 말고 없으니까요. 자꾸 이스라엘이 레바논에다가 다양한 국적의 간첩들을 보내면서 그 레바논의 남부 지역을 좀 약간 뭐 도청한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국내 정치가 망했다고 보셔야 되는 나라는 지금 레바논이에요. 이 전쟁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3번째로 네덜란드를 순방했는데요. 대통령실과 우리 언론에서는 반도체 동맹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우리 지금 내가 딱 그 얘기했더니 이게 아닌가 보네요. 사실은. 네. 네. 저는 이 정부의 대통령실이 발표하는 그 어떤 내용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딱 냉정하게 딱 따라서 말합니까? 왜냐하면 맨날 가짜 뉴스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왜곡된 보도자료 많이 뿌리고 있거든요. 네. 이 반도체 동맹 마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것처럼. 짜잔 만들어낸 것처럼 네. 얘기를 하지만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다 체결이 돼 있던 내용이고 사실 국가 간의 어떤 체결할 내용이 아니고요. 기업 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기업 간의 문제고 그걸 왜 굳이 정부가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그리고 이미 삼성하고 이 ASML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착이 잘 돼 있는 나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ASML과는 다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워낙 네, 중요한 네. 장비를 그렇죠. 네. 수출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이 ASML이 2,400억 원 뭐 투자한다. 이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일본에는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거든요. 대만에는 더 많이 투자합니다. 왜? TSMC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이미 다 투자된 내용에 도대체 왜 대통령이 순방을 간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지금 네덜란드 정치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그러니까 지난 10월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극우정당이에요. 원래 튀르키예 출신 여자가 네. 정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너무 실망했어요. 예. 네. 이렇게 사심이 나오시네요. 네. 그래서 자유당 극우정당이 지금 제1당이 됐단 말이죠. 물론 여기도 과반을 못 넘겼기 때문에 연립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극우정당하고 내가 같이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하는 정당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정말 그 내각이 언제 꾸려질지 기약이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임시총리가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도 정부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 지난해 우리나라 왔을 때 이미 다 했던 내용들 다시 지금 재탕하는 수준이고 이분이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지금 보니까 네덜란드 측에서 오히려 우리 대통령실하고 외교부나 이런 데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런저런 요구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되게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얘기해 주세요. 부끄러워서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저한테 다른 질문이 있어요. 중동은 보수적인 국가로. 저희는 사실 알파고 씨한테 너무 창피해요. 왜 부끄러우면 국민의 몫인지 모르겠는데요. 웬만하면 초청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밖으로 불거지지 않게 내부적으로 잘 해결을 하는데
대사를 엄청 불러서 초치를 했다는 건 뭐냐면 외교적으로 엄청 항의를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어디서 항상 보던 겁니까? 일본이 역사 왜곡을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화가 났을 때, 일본 대사 초치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이거는 초치라는 거는 사실 외교적 그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초치를 하죠? 그것도 우리는 막 성공했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이 뿌리는 보도자료 못 믿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전용기에 타고 간 수많은 기자들은 도대체 무슨 기사를 왜 기사를 안 내죠, 우리나라에서? 왜 기사 안 씁니까? 그냥 전용기 타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겁니까? 올림픽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 번 전용기 다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일단 다 보시고 다음에는 독이 들어가는 꿀을 드셔보시고 네. 다음에 다시 독이 든 성게는 잡지조차 없어요, 안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거 할 이분은 생각이 타게 해주질 없고요. 않죠. 예.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MBC가 전용기에서 배제당했잖아요. 그때 제가 항의했어요. 아니 다른 언론사도 같이 보이콧해야 된다 전용기 그렇죠, 타는 거. 원래 그랬더니 그랬더니. 언론 노조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뭐래요? 위원장님이 아유 전용기 내에서 취재해서 쓸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뭘 쓰고 그때 있는 거죠? 썼던 기사가 그거예요. CBS 기자하고 친했다. 누구랑 먼저 그 대통령 있는 곳으로 불러가지고 얘기해줬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 자, 어쨌든, 근데 더 창피스러운 거 하나 물어볼게요. 미국 언론이 지금 현 정부가 언론을 향해서 법적 대응한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막 대대적으로 좀 얘기하고 되게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소리는요, 미국 국무부 산하의 방송사, 언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부를 두고 있고 47개 언어로 방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자, 여기서 언론 미국 자유. 간첩이 많이 나오는 기관이기도 해요. 난 그 말을 제가 안 했습니다. 오늘 알파고시 표정 봤어요? 이 정도 되면은 와. 멤버십이 가입해서 이 이거 방송 해야 계속 되겠다.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아니, 표정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네. 아니 이게 사실 아니 저는 저희가 깜방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막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아니 오늘은 이 방송이 다 전체 공개지만 다음 주부터는 멤버십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 알파고 씨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자, 언론 자유 부문에서 네. 여기서 이제 나온 건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나 언론인에 대해서 이 정부가 명예훼손으로 11건이나 고발을 했다. 진짜, 정말. 예. 그러면서 자신과 맞지 않는 언론사를 길들이는 방법, 뭐 이런 식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썼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미국의 소리에서는 지난 9월에도 비슷한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고발 내용 중에 김건희 여사 트위터 그 관련 내용도 있고 천공이 용산 이전에 개입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실제로 그리고 또 우리 뉴스토마토 기자분도 네. 예, 여기도 압수수색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내용들이 다 사례로 실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우리 내용 쪽이 중에 압수수색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이 압수수색에 대한 얘기를 막 네. 이제 실절 많이 당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은 이렇게 언론 탄압을 하는데 왜 국민적 반감이 크지 않느냐. 이유는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언론학자의 인터뷰도 덧붙였습니다. 웬일이야, 진짜. 본인이 계속 기다렸던 질문 할게요. 네. 중동 국가도 언론 탄압이 있습니까? 중동 국가에는 언론 탄압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요. 거기 있는 기자들이 자체 필통률이 너무 심하니까 굳이 정부를 탄압하게끔 귀찮게 만들진 않아요. 잠깐만요.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네, 기사를 잘 기사를 쓰고 잘 써주기 때문에 정부를 탄압하게끔 귀찮게 안 만들어요. 정부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네, 한국 기자들은 정신 잘 있어요. 우리 정부를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들었어요? 정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니네들까지 탄압을 해야 되냐? 와, 정말 사고방식이 완전히 대단한데요, 정말. 야, 깜빵 들어갔다 나가시면 이렇게 불편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깜빵에서 그래도? 우리 레버논 대사관이 좀 약간 한국 대사관이 거기 좀 개입해가지고 비교적으로 빠르게 나왔어요. 보통 그 깜빵에 있는 전직 정보기관 사람이 있었어요, 레버논 사람이.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알파고 여기는 시간은 의미가 없어. 너는 빠르면 2주 만에 나올 걸. 근데 너네 대사관 움직이면 뭐 5일, 6일 안에 나올 거야 했는데 이제 4일 만에 나갔어요. 와, 그럼 진짜 이번엔 성공하셨네. 네, 4일 만에 나왔습니다. 이거 성공이라고 얘기를 성공이잖아요. 2주 걸린다는 거는 지금 4일을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양국 대사관이 좀 노력해줘가지고. 양국관이 대사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왜 나라를 귀찮게 하냐, 기자들아. 네? 알아서 그냥 이렇게 잘 맞춰서 써야지. 지금 나라가 신경 쓰기 너무 많다. 이게 지금 오늘의 알파고 씨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야, 정말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정말 들었는데요. 뉴스인사이더 프라임 어떠셨는지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이번 주 계속 많이 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